저는 현직 이제 세무사 하고 있고요. 세법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만 먼저 시작한 다음에 하겠고, 자, 오늘 1페이지 보시면 조세의 개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직업 뭐가 있을까? 뭐일 것 같아요? 네? 보통 세리라고 하죠. 세리. 세리. 세무공무원이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조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자, 조세라고 한다면 거기 보시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그거는 금전급부라고 정의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 꼭 공부 못하는 분들이 첫 줄부터 줄을 그어요. 아셔서 그 줄 그을 필요 없고 그냥 오늘 그냥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잠시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조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세금의 정의를 외우는 것보다 세금과 비교되는 것을 한번 비교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조세라고 하는 것과 벌금은 무슨 차이예요? 우리가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 이런 것들하고 조세라고 하는 것과 벌금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 수입입니다. 재정 수입. 그래서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조세라고 하는 반면, 우리가 벌금, 과태료 또는 과료 이런 것은 이건 뭐다? 하나의 질서 유지를 위한 하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벌금, 국가가 기본적으로 단속하고 안전벨트 단속하고 이런 할 때 국가 돈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조세는 재정 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조세인 반면, 벌금도 재정 수요 충족의 목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질서 유지를 더 원칙적으로 하는 1차원적 목적이다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자, 두 번째. 그러면 조세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과금의 차이가 뭘까라는 거예요. 공과금. 그래서 제 와이프가 가끔씩 그럽니다. 전기세 내게 돈 좀 줘라. 이렇게. 그래서 전기세가 올바른 표현이에요? 전기 요금 그래야죠. 수도 요금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공과금 또는 수수료라고 하는 것의 차이인데, 기본적으로 조세라고 하는 것은 과세권자가 누구냐면 국가나 또는 지자체가 되는 게 우리 조세라고 하는 것이고요. 보통 공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통 보시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걸 준조세라고 하죠. 준조세. 조세 준한다라고 하는 것. 공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공과금이라고 하는 과세권자가 공공단체가 되는 것이다. 또 조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대급부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반대급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세무서 가서 또는 어떤 관공서 가서 우리가 좀 난장 피운다 또는 따질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네? 한번 관공서 가서 한번 따져보셨어요?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당신들 말이야, 누구 돈 갖고 먹고 사는데, 이런 말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대급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내가 세금을 내는 것은 내가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내가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해서 국방의 서비스나 행정의 서비스에서 배제되거나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지는 않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내가 내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의무로서 내는 것이지, 내가 세금을 냈다고 해서 내가 국가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어떤 서비스에서 배제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반대급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입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우리가 보통 전기세, 수도세라고 표현을 하게 되지만 원칙적인 표현은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라는 거죠. 이런 요금, 이런 수수료의 차이는 뭐냐면 결국 내가 근본적으로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죠. 또 내가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죠. 맞죠? 이렇게. 그래서 조세라고 하는 것은 반대급부의 성격이 아니다. 이에 비해서 수수료,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내가 제공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어떤 요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조세하고 수수료 등의 차이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셨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금 그러는데 이런 조세 또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벌금과 그런 차이가 있고 공과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수수료 등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조세가 대충 이런 거예요 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다만 이런 어떤 조세 개념이라고 했을 때 가장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 자 우리가 가장 앞으로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것은 우리 어떤 지적 성장? 응? 지적 성장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합격을 하기 위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가 나올 건가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아셨죠? 그래서 알고 안 알고도 중요하지만 못 알고도 중요하지만 시험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장에서 보시면 조세의 개념인데 이 조세의 개념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딱 하나가 있다면 조세의 납부. 제가 기본 정리해놨죠. 그래서 이런 조세의 납부인데 이런 조세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금전 납부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가 인정될 수 있다? 물납이 인정됩니다. 물납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이죠. 이렇게. 옛날에 학교 대모할 때 공과금, 등록금 인상 반대할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소돼지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으로 받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도 원칙적으로 금전 납부인데 예외적으로 뭐가 가능하다? 물건으로 납부가 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아셨죠? 근데 이 물납이 모든 세금에서 물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세 중에 물납이 인정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물납이 가능한 게 있어요. 그래서 국세 중 물납이 인정되는 게 뭐가 되겠고 상속세라고 하는 게 물납이 있고요.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라는 세금이 물납이 인정돼요.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에서 이 물납의 절차가 문제가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번 물납에 인정되는 주세, 물납 인정되는 주세는 국세 중에 상속세, 지방세 중에 재산세만 물납 인정된다라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공부할 거니까 그대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세금이라고 하는 게 대충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나온다면 물납 인정된 조세가 뭔지 이것만 알고 계시고 자 구체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더 공부가 시작된다면 그 물납의 절차를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잠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세법이라고 하는 게 뭔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전반적인 공부 방법 제가 알고 있는 또는 제가 공부했던 방법 이걸 잠깐만 좀 공유를 좀 해보면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세무사 공부를 하려고 학원을 갔는데 선배들 집 많이 세무사 공부를 하고 있었겠죠. 그때 어떤 이제 공부를 하냐면 이 세무사 1차 시험 중에서는 세법과 회계하기 되게 어려워요. 이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상법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런 상법은 생각보다 좀 공부가 쉽습니다. 이렇게. 근데 무슨 말인가 하면 시험 공부를 딱 하러 갔는데 선배들이 저한테 말하기를 야 동우야 이 상법이라는 과목은 쉬워서 시험 보기 한 달 전에만 공부하면 얘는 90점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험 보기 전까지 세법 회계학을 완전히 잡아놓고 시험 한 달 되기 전에 상법책을 보면 90점, 개나 소나 90점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들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한 달 되기 전까지 상법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시험 마지막에 상법 공부를 했는데 어려워. 지네는 쉽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어려운 거야. 맞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 한 달 전까지 세법이나 회계학 공부가 끝나 있었으면 그래도 할만했을 텐데 세법과 회계학이 어렵다 보니까 그때까지 공부가 끝나 있지도 않거니와 그 시간을 쪼개서 상법을 공부하는 시간이 충분하지도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때 그렇게 실패를 하고 두 번째는 방법을 좀 바꿔서 했어요. 어떻게 방법을 했냐면 상법을 많이 먼저 공부를 많이 해놨어요. 그랬더니 상법이 정말 쉽더라고. 그러니까 누구나 개나 소나 진짜 9점 맞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았던 점은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법의 과목은 더 조금 공부하게 되고 그 많은 시간을 더 어려운 공부를 더 마지막에 가서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됐는데, 자, 우리 과목이 뭐가 있는지는 아시죠? 1차 과목이 뭐가 있죠? 1차 과목이 민법과 개론이 있죠. 너무나 중요한 과목 아닙니까? 너무나 어려운 과목 아니겠어요? 맞죠? 그래서 자, 대부분의 강사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4월달까지 민법을 5월달까지 민법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요. 맞죠?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민법이 1000년의 법이래요. 1000년 동안 만들어진 법이 민법이래요. 근데 그 1000년 동안 만들어진 민법을 여러분들이 4개월 만에 5개월 만에 이거를 잡는다는 게, 극복한다는 게, 정복한다는 게 쉽지 않겠죠. 1년을 공부해도 모자란 거죠. 이해하셨어? 서울대 법학 교수들, 그 석사분들도 지금까지도 법을 공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1년 안에 이런 공부를 해서 마스터할 수 있다는 거 하는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얘네들은 끝까지 열심히 해야 돼요. 시험장 가서도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될 과목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얘네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는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험 중에서 조금 그나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중개사법이 있거든요. 맞죠? 중개사법을 아직 모르시겠지만 이 중개사법은 그냥 다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할만하다고 생각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중개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개사법을 처음부터 조금 더 잘해두면 마지막에 이 과목 공부가 그만큼 쉬워지고 그 나머지 시간을 더 중요한 과목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 공부를 합격하려면 무조건 전략 과목이 하나 있어야 돼요. 전략 과목이. 그 전략 과목은 결국 90점을 맞을 수 있는 과목이 되면 됩니다.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중개사법 9점 맞았으면 이번 시험 떨어지지 않아요. 중개사법을 9점 맞지 않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당연히 민법이 우선이 되고 당연히 학계론이 우선이 되고 당연히 공법이 우선시 돼야 되지만 조금만 시간을 더 내가지고 중개사법을 미리 좀 해두면 나중에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더 많아진단 말이죠. 아셨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지금이야 뭐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바당에 전략과 전술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하지만 공부하실 때 반드시 전략과 전술을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지 티릿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거 별로 좋지 않단 말이죠.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먼저 생각을 하고 전략과 전술을 먼저 짜되 기본적으로 내가 전략 과목을 하나 반드시 마련해 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민법을 몇 개월 만에 끝내겠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민법은 그냥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되 조금만 시간을 더 내가지고 중개사법 어느 정도 최소 8점 이상만 맞춰놓는다면 우리 시험 떨어질 시험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아셨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든 이런 공부 방법도 있고 저런 공부 방법도 있고 분명히 많은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이 있을 것인데 시험에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결론은 뭐냐면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가장
선무회 아셨죠? 이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저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맞죠? 이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나 또는 전략과 전술이 있을 텐데 그 전략과 전술 중에서 내 방법이 어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또 구체적인 것들은 나중에 공부하시고 되겠고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지렁이가 밟으면 왜 꿈틀거린다고 아십니까? 지렁이가 밟으면 왜 꿈틀거릴까요? 이렇게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거리는 이유는 꽉 안 밟아서 그래요. 지렁이를 밟을 때는 어떻게 밟아야 돼요? 꽉 밟아야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전략 과목이다 싶으면 꽉 밟아야지. 내가 그냥 전략 과목을 하면 돼. 이렇게 맨날 중개사법 80점 맞을 수 있어. 80점 맞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중개사법 80점 안 나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전략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과목일수록 정말 꽉 밟아놔야 된단 말이죠. 아셨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마음에 안 와닿겠지만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아 저런 놈이 저런 말을 했었구나라고 하는 게 언제가 또 생각날 겁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 1페이지에서 보시면 조세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세 개념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물납 인정되는 조세 뭐냐 요거 정도 하나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예전엔 물납이 인정되는 세목을 물어보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물납 제도가 거의 퇴색화 돼가지고 딱 두 가지만 남았어요. 국세 중에 상속세, 지방세 중에 재산세, 물납이 인정됩니다. 자 조세의 구분이에요. 조세의 구분. 조세는 크게 국세와 뭐로 나눌 수 있어요? 지방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 그 다음에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지방세는요, 조금만 더 나갈게요. 우리가 지방세라고 한다면 이 지자체라고 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인데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특별시, 광역시가 있고 그 다음에 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광시세, 도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자 특별광역시는 다시 특광시세와 구세로 나눌 수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하단에 뭐가 있어요? 구가 있죠. 그러면 도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대표적으로 도세와 무슨 세로 나눌 수 있다? 시군세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경기도 평택시 그러면 경기도는 광역지자체가 되는 거고 평택시는 기초자치단체가 되는 것이죠.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세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방세라고 했을 때 취득세 대표적으로 지방세거든요. 세금 내러 어디 가요? 세금 내야 된다면 어디로 찾아갈 거예요? 응? 내가 세금을 내야 돼. 자동차세 낼 거야.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러 갈 거야. 어디로 가죠? 시청? 내가 소득세가 나오는데 이 소득세가 잘 부과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보고 따지러 갔어. 따지고 어디? 세무서. 왜 그렇지? 왜 그렇죠? 왜 소득세는 세무서로 가고 자동차세는 시군구로 가죠? 똑같은 세금이었는데.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데 국세의 관할관청은 세무서가 되는 거고 지방세의 관할관청은 시군구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 가지고 세무서 가면 안 되죠. 오케이? 세금 고지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국세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국세의 관할관청은 세무서, 그다음에 지방세의 관할관청은 시군구가 되는 거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고지서가 날라오면 이게 세무서장으로부터 날라온 게 있으면 얘는 국세고, 시군구로부터 날라온 고지서가 있으면 얘는 지방세고, 경찰청으로부터 날라온 게 있으면 벌금이고. 아셨죠? 이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취득세 대표적인 지방세거든요. 취득세 대표적인 지방세인데 우리 시험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취득세가 지방세인 건 아는데 지방세 중에서도 광역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세금인가 기초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세금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광시가 부과하는 세금이요, 구가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에서 부과할 때는 도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득세를 시도세라고 해요. 시도세. 아셨죠? 이때 시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시를 말하는 거고요. 자, 이에 비해서 등록면허세라고 하는 세금이 있거든요. 이런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특징이 특별시, 광역시에서 부과할 때는 구세입니다. 도에서 부과할 때는 도세. 이게 우리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다음 중 국세를 찾으시오, 다음 중 지방세를 찾으시오. 공인중개사 1회 시험 문제가 그거였어요. 다음 중 국세는, 다음 중 지방세는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이제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겠죠. 다만 지방세 중에서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등에서 부과할 때는 구세가 되는 것이고 도에서 부과할 때는 도세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 오케이? 이렇게 입에서 재산세.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시군구세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수개의 각각의 지자체가 있을 텐데 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5개의 지자체만, 기초자치단체만이 뭐가 있다고 해요? 자립 능력이 있다고 하죠. 대표적으로 어디예요? 성남시가 그렇다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왜 자립 능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보조받지 않아도, 국가로부터 보조금 받지 않아도 성남시 재원으로만 해서 성남시의 살림이 꾸려져 나갈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분당, 판교라고 하는 엄청난 재산세 세수입 의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과천도 그렇대요. 과천은 왜 그럴까? 경마장에 레저세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세금들, 화성도 그렇거든요. 화성에는 엄청난 공장 단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지자체들이 뭐가 된다?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세금들이 다 이런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표적으로 경기도 성남시잖아요. 경기도 성남시라고 했으니까 경기도 재산세는 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뭐냐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중요해요. 우리가 배울 게 국세인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이런 거 국세고요. 취득세, 등록면세, 재산세 이런 거 지방세예요. 그럼 이런 걸 외워야 되느냐? 외우면 좋지. 외우면 좋은데 굳이 이걸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외울 필요가 없고 공부하다 보면 아, 이놈이 국세구나, 이놈은 지방세구나 너무나 당연히 알게 되죠. 상속세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상속세. 왜 국세지? 아까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 외울 때 생각해보면 국세 중에는 상속세,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가 국세라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게 되겠죠. 아셨죠? 그러니까는 국세 종목과 지방세 종목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알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될 것이 우리 문제는 다음 중 국세 중 무엇을 찾으시오? 다음 중 지방세 중 무엇을 찾으시오? 국세와 지방세를 근간으로 물어보고 추가적인 질문을 하기 때문에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는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되겠고 조금 더 들어간다면 지방세 중에서도 시도가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 시군구가 부과하는 세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관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아셨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나왔었냐면 이 등록면허세 시험 문제가 나왔었다. 등록면허세는 특이한 게 어디가 된다? 특별시 내에서 부과할 때는 구세지만 특별시 광역시에서 부과할 때는 구세지만 도에서 부과할 때는 무슨 세다? 도세가 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1페이지까지 지나갔고요. 자, 두 번째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조세 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세 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인데 조세 수입이 보시면 크게 보통세와 목적세라는 세금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다. 조세 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
자,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런 거 관심이 없겠지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심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와 관계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전에 독일을 한번 방문을 하고 순방을 하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우리나라도 통일세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관심이 없겠지만 만약에 말이죠. 통일세라고 하는 세금이 만들어진다면 걔는 보통세겠어요? 목적세겠어요? 네? 목적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목적세라고 하는 것은 세금이 걷어들여지면 이 세금은 일반 행정에 쓰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 사업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되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목적세라고 하고 목적세가 아닌 세금은 다 뭐가 된다? 보통세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은 다 보통세예요. 공무원들 월급 주고 그 사업을 위해서 뭐 일반적인 그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는 것을 우리는 다 보통세라고 하고 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목적세입니다. 다음의 세금은 조세가 걷어들여질 때부터 오로지 그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경직되어 있는 세금이 있는데 이런 세금을 뭐라고 한다? 목적세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세는 국세 중에 목적세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 목적세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항상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해서 외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국세 중에 목적세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교농이에요. 교교농. 그래서 뭐예요? 교통, 교육,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교교농.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좀 외워둘 것도 외워두셔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는 1차적으로 이해지만요. 시험을 합격하려면 암기를 해야 돼요. 아셨죠?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암기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암기는 암기했다가 잊어버렸다가 암기했다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자,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한 번 암기를 하면 3일을 못 간대요. 이게 학습 능력으로서 어떤 암기가 최대 며칠을 못 간다고요? 3일을 못 간대. 아셨죠? 그럼 뭐 어차피 잊어버릴 거 왜 외워? 그러는데 암기하고 3일을 갔잖아요. 그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또 암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뭐가 좋으냐면 이때 암기가 하루가 걸려서 암기가 됐다면 이때 암기는 반나절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잊어버려요. 또 암기해요. 그럼 이때는 5시간이면 돼요. 또 잊어버려요. 다음에 암기는 2시간이면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결국 암기를 하라고 하지만 암기는 결국 반복이라는 겁니다. 잊어버렸다고 해서 뭐 하면 안 돼요? 슬퍼가 놓으면 안 돼. 잊어버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모든 사람 다 잊어버려.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 반복적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하면 암기도 잘 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이해했는지도 까먹는단 말이에요. 아셨죠? 당연히 이해가 우선인데 이해가 됐다면 그 다음에는 암기도 반드시 좀 해야 된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라 그런 소리가 아니고 당연히 이해 중심의 공부는 당연히 하는데 암기를 하지 않으면 시험 점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는 바탕으로 이해는 너무나 기본적인 바탕으로 하되 암기는 시험 점수 나오려면 암기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교통, 교육,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얘네들은 뭐가 된다? 목적세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거 압니까? 국가의 100년지대계 국가의 100년의 계획을 세울 때는 농업을 바탕으로 하고 국가의 1000년지대계 1000년의 계획을 세울 때는 교육을 바탕으로 했듯이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세금, 교육세라고 하는 세금 얘네들은 목적세일 수밖에 없죠. 아셨죠? 이게 자 지방세 중 목적세 있어요. 지방세 중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지역 좀 어려운 말이네요. 지역 자원 시설세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중에 목적세와 지방세 중에 목적세. 그러니까 교통세라고 하는데 교통에너지 정확한 말은 교통에너지 환경세고요. 교육세고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이렇게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인데 이 목적세도 좀 먼저 외워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아셨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독립세와 부가세 있죠. 기본 정리 보시면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인데 이건 좀 넘어갈게요. 이건 처음에 여기서 공부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잠깐만 넘어가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세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부동산 세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부동산 세법이 뭐야? 라고 하는 건데, 부동산 세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부동산 세법이라는 법이 없어요. 그럼 부동산 세법은 뭐의 준말이냐면 부동산 관련 세법을 임의적으로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라고 임의적으로 표현할 뿐이지 부동산 세법이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세법이야. 그러면 부동산 관련 세법은 부동산을 뭐 할 때 낸 세금이 있고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낸 세금이 있고요. 부동산을 뭐 할 때 낸 세금이 있어요? 보유할 때 낸 세금이 있죠. 부동산을 뭐 할 때 낸 세금이 있겠어요? 처분할 때 낸 세금이 있겠죠. 우리는 요거를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와 처분에 관련된 세법을 우리는 임의적으로 표현하기로 부동산 세법을 공부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부동산 관련 세법인데 우리가 보통 취득에 관련된 세금이 뭐가 있어요? 취득에 관련된 세금이 취득세 있죠. 그 다음에 등기하려면 등록 면허세 있죠. 그 다음에 공급계약서든 계약서 작성하려면 뭐가 있어요? 인지세 등이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부가가치세 부담해야 되겠죠. 상가 같은 거 오피스를 분양받을 때 부가세 별도로 부담하잖아요. 맞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취득세를 내면 알겠지만 취득세만 덩그러니 나오는 게 아니고 취득세를 내면은 이 취득세에 따라 나오는 세금이 있어요. 취득세에 따라 나오는 세금이 뭐가 있냐면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등록면허세를 내잖아요. 등록면허세에 따라 나오는 세금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지방교육세 같은 게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부과되는 세금이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취득세를 100만 원을 내면 취득세 100만 원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10만 원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10%가 따라 나와요. 아셨죠? 등록면허세 100만 원을 내게 되면 등록면허세 100만 원만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에 따른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지방교육세 20%가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12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가를 오피스텔을 사게 되면 취득세가 4%인데 실질적으로 내는 취득세 부담은 4.6% 정도가 됩니다. 왜? 취득세 4%에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등이 따라 나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에 이렇게 그 세금에 따라 나오는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에 따라 나오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가세라고 표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낸 세금이 보유할 때 낸 세금 뭐가 있을까요? 보유할 때 낸 세금이 재산세 있죠. 재산세가 나오면 이런 재산세는 뭐가 따라 나오냐면 지방교육세가 따라서 나오고요. 2차적으로 뭐가 나오죠? 종부세 나오죠.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응? 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 6억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거나 또는 토지가 5억이나 또는 80억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부자세입니다. 부자세. 아셨죠? 여러분들이 종부세를 안 냈다는 것은 그 반열에 아직 모르겠다는.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이런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특별세를 대동하게 돼요. 대충 이렇게. 그 다음에 임대업을 하게 되면 뭐 내야 되죠? 부가가치세 내야 되겠죠. 또 뭐 낼까? 소득세 내야 되겠죠? 사업소득세. 이런 사업소득세에 뭐가 낸다? 지방소득세 따라 나옵니다. 소득할 주민세라고 했던 세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세 내면 양도세 한번 내보셨어요? 양도세 내면 양도세의 10%또 주민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라고 하는 세금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어찌됐건 이게 부동산에 보유할 때 낸 세금이었고요. 자, 부동산 처분할 때 낸 세금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소득세는 또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붙고, 또는 인지세. 이런 것들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보유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니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알겠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뭐예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뭐예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처분할 때 내는 세금이 뭐예요?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한번 해보면 1차 과목이 뭐 있어요? 1차 과목이 민법, 개론이 있죠? 2차 과목에 뭐가 있어요? 중개사법, 부동산 공법, 그 다음에 공시세법이잖아요. 그래서 2차를 예를 들면 40문항인데 공시가 24문제고 우리 세법이 16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세법의 과목이 다른 과목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세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시험에 그 당락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과목은 아니에요. 아주 조금 하찮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시험을 합격시키기에 세법을 잘한다고 해서 세법을 공부를 잘하면 시험에 합격을 쉽게 할 수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세법을 못하면 떨어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참 이게 계륵 같은 거죠. 잘해도 세법을 잘해서 100점을 맞아도 합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거나 그런 과목은 아닌데 이 세법을 3-4문제를 맞아버리면 꽈락 맞아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그래서 세법을 제가 열심히 해라 그럴 말 안 해요. 세법은 그냥 반타작 이상만 하셔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를 맞으면 중개사법을 몇 점 이상 맞으면 8점 이상 맞으면 얘 40점 맞아도 둘이 합쳐서 60점 맞아도 무조건 합격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 말 이해하셨죠? 공법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어렵다고 해요. 공법 선생님들조차도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방법들 왜 얘를 공부를 많이 하고 얘를 점수를 높여야 되는지 하면 다른 데서 점수를 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특히 세법 같은 경우는 16문제 맞아도 40점밖에 안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아셨죠? 이게. 그래서 40%밖에 안 되는 그 중요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게 올해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세법 때문에 까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럼 세법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냥 수업만 들으면 돼. 수업만 빠지지 않고 그냥 맥만 이어갈 수 있으면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까지 우리 학원에서 세법을 일주일에 한 달에 2번밖에 수업을 안 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3번, 한 번 더 늘어나서 충분하게 공부 더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상당히 좋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그럼 16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본다면 똑같아. 16문제가 나온다면 취득세, 등록면허세에서 세네 문제 나오고요. 응? 그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에서 역시 세네 문제 나와요. 보유해서.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6문제, 7문제 나옵니다. 양도세가 그만큼 우리 시험에 있어서는 부동산 세법에서는 중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양도소득세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 한두 문제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조세 총론, 여기서 이제 한두 문제가 나와서 16문제를 구성하게 돼요. 아셨죠? 그거는 제일 중요한 세법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다, 뭐가 덜 중요하다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양도소득세가 단일 세목으로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아주 중점적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겠죠. 아셨죠? 그래서 부동산 세법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관련 세법이고,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재산세, 종부세, 그 다음에 처분 단계에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우리 이 세목, 5가지 세목을 배울 거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여기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요약 한번 해볼까요? 자,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이렇게 보면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부동산을 처분할 때 모두 관련된 세금이 있대요. 취득, 보유, 처분이 모두 관련된 세금. 응? 찾아보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일일이 찾을 수 없어서 이거는 어느 정도 외워야 되는 좀 암기사항 중에 하나인데, 농부가 있습니다. 농부.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는 부동산을 취득, 보유, 처분할 때 모두 관련된 세금이다 라고 하는 거,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이에 비해서 그럼 이걸 이제 변형되어서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인데, 부동산을 처분할 때 안 내는 세금이 있어. 부동산 처분할 때 안 내는 세금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지방 교육세가 있고, 오케이? 그렇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냐면, 문제의 방식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은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내지 않는 세금은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이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에 관련된 세금은 이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부동산의 처분에 관련되지 않은 세금은 이라고 물어볼 수 있고, 반대로 자, 부동산을 취득에 관련되지 않고 오로지 부동산의 보유와 부동산의 처분에만 관련된 세금은 이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이때는 지방소득세라고 하는 게,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의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해볼까? 선생님, 뭐 공부했죠? 첫 번째 시간에 뭐 했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뭐 했지? 네? 조세. 그래서 조세와 관련돼서 첫 번째 시간에 중요한 건 뭐가 시험 문제 나올 거냐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저것 다 떠나서 오늘 중요한 거 3가지 배웠는데, 첫 번째 조세, 물납 인정되는 조세. 물납 인정되는 조세, 국세 중에 상속세, 지방세 중에 재산세. 오케이? 자, 두 번째 목적세 외워야 돼요. 목적세. 국세 중에 목적세, 교교농, 교통, 교육,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 목적세 2가지, 지지, 지역 자원세율세, 지방 교육세. 오케이? 자, 세 번째 시험 문제 나올 게 뭐냐면 요거 세 번째 시험 문제 나올 게,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에 모두 관련된 거 뭐가 있다? 농부,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에 관련된 것을 처분에 관련되지 않은 거, 지방 교육세. 부동산의 취득에 관련되지 않고 부동산의 보유와 처분에 관련된 거, 지방 소득세. 오케이? 다시 한번요. 자, 3가지 공부했어요. 자, 첫 번째 시간에 3가지 공부했어요. 첫 번째, 뭐가 인정되는 조세?
물납 인정된 조세 외웠어야 되고, 두 번째 또 뭐 해야 됩니까? 목적세 외워야 되고, 아셨죠? 세 번째 또 뭐 외워야 돼요? 부동산 관련 조세. 오케이? 요거 외워야 되지. 아셨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요 세 가지만 외우고 가는 걸로. 오케이? 좀 외우세요. 자, 좀 쉬었다가 나머지 용어의 정의 이렇게 먼저 할게요. 좀 쉬었다 할게요.